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헌재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국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먼저 헌재 이 같은 결정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헌법이냐 재판관이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지나치게 재판관에 매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 8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죠. 그리고 누구는 보수일 것이다. 네. 누군 중도인데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일부 유튜브에서는 지나치게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4대 4다, 5대 3이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향을 떠나서 일단 판사예요. 그러면 결국 헌법에 기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헌법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법에 나온 내용이 기준이 맞느냐? 전시나 사면 사실은 전쟁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적어도 헌법재판관 8명이 동의했을 법한 이 탄핵 사유 중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견을 계몽령을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이 배경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소수 의견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선고 내용을 보면은 제각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판결은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또 정말 이 온 나라가 또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판단을 심사숙고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7대1, 6대2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인용이라도 그 소수 의견을 낸 사람 또는 기각 의견을 낸 사람은 정말 완전히 우리 사회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고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숙명이다. 그런 판단을 적어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 그렇게 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의견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재판관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지나쳤고 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에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했습니다. 먼저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내란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역풍으로 돌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국민의 힘으로서는 불가피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정말 그럼 국민의 힘은 제 역할을 다 했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인용으로서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걸 원통이 하는 분명히 지지층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지층들의 원석에는 국민의힘은 뭐 했나? 이 부분을 분명히 마치 가수 가왕 나훈아가 왼쪽 니는 잘했나 하고 물어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니는 잘했나 하는 그런 또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랑 구심점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내부의 지도부의 변화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에 대한 부담을 국민의힘의 내부 의원들이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K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이 지도부가 책임지라. 그러면은 권영세 또 권성동 두 사람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또 재신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대선의 전략을 잘 세울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 왜? 안 그러면 그냥 속절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말 일방 독주, 단독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되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황행크도 그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혁신적인 정책 제언을 하고 또 의정 갈등이 있을 때 또 줄 탄핵과 줄 특검이 있을 때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응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내부 진통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조기 대선 국면에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책임 공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윤심이 여전히 또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작동을 한다면 그러면은 대통령과 일치화를 했던 것에 대한 또 지적, 비판을 쏟아붓는 또 세력이 있을 테고 당 내에서도요. 그게 아니라 봐라 니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결과적으로는 파면되지 않았냐.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선도 조기 대선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6월 3일이 유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빠듯한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안쪽으로 당길 수가 없거든요. 거의 60일을 다 소진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6월 3일 화요일 정도 이렇게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수요일 날부터 이제 임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대선 절차는 각 당에 이제 경선이 있습니다. 내부 경선. 근데 민주당으로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거의 독주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경쟁자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문수 또 오세훈, 홍준표 또 한동훈 그런 데는 인물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10명 넘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훨씬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컷오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일단 컷오프를 4명인가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4명이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당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 경선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탄력을 더 받는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뭐 의문의 이성이라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또 믿지 못하고 수용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가장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였는데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문의 이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도 외연 확장도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엔비디아 국방의 AI까지 이야기하면서 외연 확장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항해크도 아시잖아요. 어떤 선거든지 우리가 운동회도 해보면 누가 독주할 것 같은데 정작 본선에 진출해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아이돌 육상대 아육대라 그러나요? 그런데 보면은 아니 그래 저기 민호가 이기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나중에 수지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본선에 가면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른바 양자 대결에서는
그러니까 본선에 가까워질수록 뭐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탄력을 받아 나가겠지만 점점 더 본선으로 가면은 좀 결합이 안 되든 결집이 안 되든 보수층들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찢어질 일인가 반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가야지 이런 정서가 또 불러 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투표일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는 상당히 박빙 접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늘 말씀하셨던 진영 간 골이 어느 때보다 깊다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워낙 지금 진영골이 제가 말씀드렸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500m. 지금 몇 미터입니까? 5만 미터라고 그러죠. 5만 미터죠. 근데 대선으로 가면 네. 10만 미터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그만큼 중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도도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중도마저도 찢어지게 되는 찢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극단적인 진영 대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현상에서 조금이라도 중도를 더 끌어갈 수 있는 당 또 후보가 유리한 것인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을 텐데 보수 진영 주자들의 움직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숨지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선 운운하는 것이 예. 일종의 불경처럼 대통령에게 예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60일 이내에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이기자 이게 이제 최대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빨리 진영 내에서 내 세력을 결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가 있겠죠.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할 수가 있겠는가? 속도죠. 속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한 것이 아니라 파면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짠한 마음, 이른바 연민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결집되어 있는 이 지지층들이 정말 투표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과 같이 일치화되는 게 맞느냐? 아니다.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는 탄핵에 그래도 찬성을 했다. 그건 국민들에게 헌법으로서 수호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 이게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고 또 복잡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당 기간 지금 보수 진영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김 장관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나옵니까?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김 장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민주당에서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뭐 중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세웠을 때 안 일어난 것도 지금 완전히 분노로 민주당 쪽에서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간 인물이잖아요. 그럼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본격화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윤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1차 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파면당한 억울함을 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풀어주겠다. 이른바 문풀이가 되겠죠. 억울함을 이 김문수가 풀어주겠다.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돌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가 이 부분이 중요할 거예요. 경기지사도 하고 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경북고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죠.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력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얼마나 친대중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와 대표가 비교했을 때 야, 이 사람이 차라리 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는데 지도자감으로 손색이 없는데 라는 평가를 받아낼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에는 아마 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TK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TK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죠. 여전히 TK가 그러니까 저는 조기 대선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TK가 결정한다. 저도 뭐 경주 배시 아닙니까? 네. TK죠. 네. 네. 황행크도 TK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결정을 하면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TK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숫자가 많거든요. 또 TK는 한쪽으로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반 이재명 정서가 매우 강한 것도. 그러니까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대표지만 이 고향에서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결국 TK가 결정할 것이다. 근데 TK에서 대구 출신이고 경북 출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일치화되어 있는 인물인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대구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 봐야 될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홍준표 대구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TK에서 상당한 이 경쟁력 또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고요. 뭐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또 이런 호소력이 강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 시장은 또 확장성입니다. 수도권에다가 그러면 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만 여론조사에서 몇 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호남 위주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TK가 보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한때는 동대구역에서 버글버글 했었잖아요. 시끌벅적할 정도로 팬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런 데 대한 매력도는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TK 민심으로부터 좀 멀어진 상태죠. 그것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대통령의 인용 파면으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점검해봐야 돼.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결국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TK가 결정한다. 제가 또 경주 배시네요. 네.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